최근에 이렇게 뭐 주택 가격,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막 여기 사야 된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계속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또 그에 따라서 그걸 결국은 가계부채가 계속 또 높아지고 뭐 이런 문제가 과연 국가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될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해능 교수의 경제 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아마 많이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뭐 주택 가격,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막 여기 사야 된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것은 정말 이렇게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이렇게 계속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또 그에 따라서 그걸 결국은 가계부채가 계속 또 높아지고 뭐 이런 문제가 과연 국가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될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집값이 오른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경제적인 이유에서 오르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정부가 억지로 지금 주택 가격을 막 끌어올리고 있다, 아니면 밀어 올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한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게 뭐 주택 가격, 뭐 서울이든 뭐 어디든 그 아파트 가격을 일단 생각을 해요. 이 아파트 가격은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공급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신축 아파트가 분양돼서 공급되는 것이 있고요. 또 기존 아파트가 그냥 시장에 나오는 것, 매물로 나오는 것도 이게 공급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그 기존 아파트 공급이 뭐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 서울만 해도 뭐 이게 뭐 6만 채가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렇게 막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는 결국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 주택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매물이 나왔다는 거고요. 또 이제 수요 측면을 한번 또 생각을 해 보시면 이 수요는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움직인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인구적인 요인이에요. 우리나라 60년대에 보면 우리나라 인구는 한 2,5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5,100만 명까지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두 배로 늘었고요. 특히 또 이게 그 시골, 주로 뭐 농어촌에 사시던 분들이 막 또 서울 대도시로 막 몰려들었거든요. 왜냐면 거기 일자리가 막 새로 생겨나니까. 그러니까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대도시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 전체적인 인구도 늘어나지만 또 전국에 있는 인구가 대도시로 몰려들고 특히 젊은 인구가 막 늘어나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겠느냐? 아니라는 말씀 제가 계속 드렸잖아요. 총인구도 이미 수년 전부터 줄고 있고 생산 연령 인구도 비중도 줄고 있고 또 총수도 줄고 있고 그것은 막 계속 줄고 있다. 하다못해 서울 인구도 지금 줄고 있다. 뭐 그 경기도 좀 늘고 있는 거 아니냐? 늘어도 어쨌든 전반적인 그 인구 구조를 보면 이게 고령화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계속 드렸고요. 이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서 또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계속 추락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게 정말 두 자릿수 성장을 했어요. 60년, 70년, 80년대 이런 때는 막 두 자릿수 성장하고 이 90년대에도 뭐 이게 적어도 한 자릿수 후반에 계속 있었어요. 그래도 2000년대 계속 지나고 그다음 2010년대 이후에는 이게 계속 5% 미만으로 떨어지고 지금은 잠재 성장률이 2%예요, 2%. 그런데 이미 한국은행에서도 발표하고 또 여러 연구 기관에서 이미 발표한 것처럼 이게 앞으로는 이게 2030년대에 가면 이게 1% 밑으로 떨어져서 0%대로 갈 거고요. 40년대 되면 이게 마이너스로 갈 거라고 현재 보고 있어요. 현재 이런 상태인데 실제 우리 가계소득은 이미 마이너스로 지금 갔다. 이거 여러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인구도 늘지도 않고 젊은 인구는 더군다나 더 늘지 않고 도리어 줄어들고 있고 소득도 지금 계속 이제 줄어드는 그러니까 성장률이 줄어들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실질 가계소득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지금 가고 있는 찰나인데 그런 순간인데 어떻게 이게 가격을 예전처럼 이렇게 띄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코로나 때 그때 아니 코로나 이전에도 비교적 금리가 낮았어요. 이렇게 낮은 금리가 그게 정상이 아니라 그게 사실은 비정상이에요. 그건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거고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에 대해서 사실 거의 동의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이렇게 낮은 금리로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게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 이 세 가지 인구적인 요인,
우리 경제 성장, 우리 소득이 늘지 않는 요인,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 소위 그 여러분들이 실제 주택을 어떻게 구매할 때 결국 일정 부분은 사실은 대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 이자율이 예전처럼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주택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 2022년 중반부터 해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떨어졌는데 이게 왜 올랐어요? 그러면 결국 2023년 결국 정부가 뭐예요? 결국 특례 보금자리론. 이래서 특례 보금자리론 하면서 40조 원을 풀어서 막 또 살리기 시작했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규제를 막 풀었는데 그게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것보다는 거의 수요를 계속 만들어내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택가격이 떨어지니까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얼어붙고 그러니까 결국은 분양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있는 시행사라든가 건설사들의 여러 가지 이제 부채 위기 상황이 된 거고 그게 바로 PF, 부동산 PF 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살리기 위해서 계속 수요를 계속 띄우는 정책을 쓴 거고요. 그게 2023년 그래서 잠깐 띄웠다가 후반기에 9월부터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올해 또 다시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시 또 뭐냐면 신생아 특례 대출 27조 원 지금 풀고 있고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또 최근에는 우리 스트레스 DS 그걸 2단계를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더 엄격하게 더 고금리로 그 대출을 하도록 이렇게 정부가 하기로 했는데 다시 또 2개월 또 연장을 해버렸어요. 이것도 다 뭐냐면 결국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수요를 계속 띄우는 정책을 써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잠깐 동안 정부가 수요를 막 띄우려고 해서 그렇지 이게 경제적인 요인으로는 이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굉장히 길었는데 어쨌든 이게 띄울 수 없는데 억지로 현재 잠깐 뜨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단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뿐만 아니라 가계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한번 제가 5가지로 나뉘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 우선 생각을 해보면 가계부채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GDP 대비 한 100% 정도 된다고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아마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이 가계대출이라고 할 때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전세보증금이에요. 이 전세보증금은 가계대출과 달리 가계대출은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거잖아요. 근데 전세보증금은 개인 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그 임대하는 그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가계대출이거든요.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 GDP 대비 한 1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전세 보증금이 한 1,000조 정도가 좀 넘는 걸로 현재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일단 가계 부채가 엄청나게 많다. 이건 OECD 기준으로 보면 단연코 1등이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뭐냐면 사람들이 빚을 너무 많이 내고 있으니까 그걸 갚아야 되잖아요. 그 빚을 전세 보증금은 빼더라도 결국은 일반적인 가계 대출을 하면 현재 생각해 보세요. 자기 전체 지금 GDP 대비 100%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 가계 소득 대비로도 한 50%가 만약에 대출이라고 하면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데 내 돈이 절반 정도가 벌어들이는 소득 중에 절반 정도 나간다면 내가 또 소비가 제대로 되겠어요. 소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요즘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들다고 하잖아요.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건 별도의 영상도 만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너무나 높아서 가게가 소비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전형적인 대차대조표 불황이에요. 소비가 안 살아나는 거야.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빚을 많이 졌는데 어떻게 돈을 내가 빚을 갚아야지. 어떻게 그거 가지고 나가서 뭐 내가 뭐 외식도 하고 아니면 다른 뭐 여행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못 하니까 이게 자꾸 소비가 위축되는 그래서 불황이 나타나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이다. 이렇게 그게 바로 이 부동산 올인하면 실패하는 국가적인 이유 첫 번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가계부채가 증가하니까 대차대조표 불황은 이거 그냥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또 위험한 게 뭐냐면 외부적인 충격이 있을 때 만약에 지금 미국에서 만약에 금리를 뭐 좀 낮출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게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어떤 다른 이유로 해서
금리를 높일 수도 있어요. 요즘에 뭐 그런 최근에 뭐 트럼프가 다시 뭐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최근에 뭐 채권 금리가 뭐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도 아마 여러 보도를 통해 들으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 중동에서라든가 어디 새로운 전쟁이 막 터지고 그에 따라서 뭐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다시 인플레가 막 살아나요? 인플레가 살아나니까 다시 또 금리를 높여야 되는 상황 이렇게 돼버리면서 아니면 그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외부적 충격이 탁 있어버리면 그러면 이게 가계부채가 부실화되고 그게 바로 또 이 부동산 PF를 부실화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금융 시스템의 전반적인 위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마치 이게 1990년도에 그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되고 20년, 30년이 계속 되었던 그러한 자산 가격 버블이 꺼지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2008년도 그때의 미국의 소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나는 것처럼 그러한 어떤 충격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세 번째는 결국은 이 부동산이 계속 활성화되는 이유는 뭐냐면 정부 입장에 생각하면요. 부동산 시장이 살면 건설 투자가 살고요. 건설 투자가 살기 때문에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사실은 지표상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우리 GDP를 수요 측면에서 보면 소비 수요가 있고 투자 수요가 있고 정부 지출 수요가 있고 순수출 수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소비가 살아야 되는데 소비가 가계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잘 안 살아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투자예요. 그럼 투자 수요를 살리면 되잖아요. 그 속에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 건설 투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설비 투자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R&D 투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건설 투자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아파트 분양하고 그래서 집 새로 짓고 하는 그러한 투자예요. 이게 이 투자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전체 투자 중에 우리나라는 절반 정도 차지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얼마 전까지의 중국이 그랬고요. 우리나라가 계속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거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설비 투자와 그리고 R&D 투자예요. 이 설비 투자가 있어야지만 미래 먹거리를 위한 새로운 설비를 계속 기업들이 도입하고 또 R&D 투자를 해서 새로 기술을 만들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투자 재원은 한정되었는데 이걸 자꾸 집 짓는 쪽으로 자꾸 몰고 가버리면 미래 먹거리를 위한 그러한 투자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요인이다. 그게 어떻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지는 또 중요한 원인이에요. 제가 좀 전에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때문에도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계속 부동산에 계속 너무 몰빵하면서 건설 투자 쪽으로 투자 재원이 많이 몰려가면서 우리나라가 미래 먹거리를 위한 설비 투자나 R&D 투자를 많이 못하는 그러한 원인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또 중요한 부동산에 올인하면 실패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제 네 번째는 방금 말씀 주신 이제 인구 고령화 관련된 문제 언급 주셨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주택 가격이 이제 굉장히 높아지게 되잖아요. 결국은 계속 집 짓고 결국 정부가 계속 이제 집을 또 집값 띄우기 위해서 계속 이제 가계부채 더 사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더 빚을 내라.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빚을 더 내고 그러니까 또 집을 또 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또 집을 사고 이게 계속 악순환 되게 돼요. 거기에 또 사실은 또 언론도 역할을 많이 또 해서 공포 마케팅을 막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집을 더 많이 사게 되고 또 실제 이거 언뜻 생각하면 이 출산율을 더 높이기 위한 좋은 저택 대책처럼 하는 것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거예요. 올해 27조 원 정도 푸는데 마치 아이를 낳으면 더 저리로 1%대 그러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빚을 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장 빚 내서 그 사는 사람들은 당장 뭐 좋은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어때요? 새로운 가수요가 생기고 그러니까 또 집값이 또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새롭게 결혼하려고 이제 시장에 진입하는 젊은이들은 어떻게 돼요? 집값도 더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계속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가니까 젊은이들은 들어갈 살만한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런 빚내서 집 사라고 계속 그러면 또 저금리로 또 돈을 또 빌려주려고 하는 정책을 쓰려고 하겠죠. 그게 계속 악순환 되니까 결국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2017년 이후에 집값이 3배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사실은 출산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출산율하고 그리고 또 주택가격 변화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무려 이 소위 그 상관관계 계수가 0.8이 넘어요. 0.8 정도면 보통 일이 완벽한 관계라고 하는데
높아도 굉장히 높은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높아지니까 결국 주택가가 계속 높이는 거는 결국은 출산율 또는 출생률을 낮추는 거고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미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를 하고 있는데 정말 더 빠른 인구 고령화를 가져오게 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의 미래가 정말 없는 그러한 미래가 정말 소멸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에 올인하면 실패하는 마지막 이유는 어떤 건가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결국은 주택 가격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사실은 자산 가격의 어떤 자산의 분배를 가져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가계를 보면 전체 가계 중에 집을 갖고 있는 가계가 한 55% 정도 되고요. 집을 갖고 계시지 않은 가계가 현재 무주택 가계가 한 4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집이 막 집값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집값이 오르니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더 집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기회가 점점 더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래도 전체 중에 55%가 그래도 집값이 올라가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그 안에서도 보면 집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보면 사실 서울과 지방 이게 또 사실 나뉘어지잖아요. 지방은 요즘 집값이 오르는 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서울 그것도 수도권 일부, 서울 강남 일부 이런 지역만 집값이 오르는데 거기는 막 올라가고 다른 데 떨어지니까 그에 따른 어떤 그 빈부의 격차, 자산 사실은 이 빈부의 격차할 때 소득의 어떤 격차보다 중요한 게 이 자산의 격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 집의 결국은 그 가격의 그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면 결국 이 자산의 그 어떤 격차가 더 심해지고 이게 결국은 전반적인 사회의 양극화를 불러오는 그러한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 사회는 사람들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전반적인 사회가 불안한 그러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선 당장 뭐 꽃감이 달다고 계속 빼먹으면 나중에 정말 필망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말 국가를 운영하는, 국가를 경영하는 우리 정치인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정부, 그리고 또 그러한 그 국가와 정부를 정말 감시하는 그런 언론이 정말 이 부동산 가격을 계속 띄우고 그래서 빚내서 집사라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쓰는 거는 이거는 집 가진 소수를 위한 그러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소수의 건설사를 정말 위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정말 단기적으로 경제를 당장 뭐 부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아니면 정말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나라에게 정말 심각한 그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나쁜 정말 도박과 같은 그러한 경제 운영이다 이런 말씀을 정말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요즘에 이제 뭐 자고 나면 뭐 집값이 뭐 1억 올랐다 뭐 이런 뭐 언론 보도를 여러분들 막 보시면서 어쩌면 와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뭐 집을 당장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빚을 빨리 내서라도 사자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정말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약에 정말 그래서 그래 막 빚 잔뜩 내가지고 집 사자 이런 분들도 계실까 봐 그러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본 것 같아요. 요즘 보도를 보면은 무주택자는 당장 집을 사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집을 언제 사야 되는지 그런 걸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좀 전에도 잠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정말 자고 나면 집값이 막 1억씩 오른다 뭐 이런 보도가 실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냥 아주 간단하게 검색해가지고요. 그냥 신문사 하나만 딱 봤어요. 매일경제신문 하나 딱 거기에서 나온 부동산 관련 기사의 제목만 제가 여기 한번 옮겼어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집이지만 무섭다. 자고 나면 오른다는 말 실감. 강남 아파트값 평균 26억 육박. 해서 지금 막 내 집이만 뭐 자고 나면 막 오른다는 말 정말 실감한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사람들 좀 와,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요. 또 두 번째 보시면 이건 부동산 다녀온 아내 할 말을 잃었다. 13억이던 이곳 20억 됐다네. 아니 그렇지 13억 됐던 게 20억 됐다고 하면서 막 부동산 다녀온 아내가 지금 할 말을 잃었다. 이러니까 막 사람들 정말 큰일 났네. 또 세 번째, 여보, 우리 집 대박 났어. 7개월 새 7억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 파죽지세. 이것도 매일경제신문사 제목이에요. 기사 제목이에요. 또 여기 보시면, 그러게 작년에 집 사자고 했잖아. 엄마들 울먹. 7개월 만에 전국 집값 상승 전환. 아, 정말
정말 신문사가 어쩌면 기사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지, 제목을 어떻게 이렇게 달 수가 있는지, 정말 언론사 맞느냐,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정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그 기사 내용 보면 정말 이런 내용까지도 아닌데도 그런 것도 있고, 진짜 기사도 또 그렇게 약간 유도하는 면도 있긴 한데요. 제목은 정말, 아니, 유튜브의 썸네일도 이렇게 안 달아요. 정말 어떻게 언론사에서 이렇게 기사를 정말 제목을 달 수가 있는지,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정말 우리나라 언론 말고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정말 싶어요. 한번 미국 경제신문도 한번 보세요. 아니면 다른 나라 경제신문 한번 제목 보세요. 저는 외국 신문도 많이 보는데 정말 이렇게 정말 기사 제목 다는 거 정말 우리나라 말고 정말 못 봤습니다. 정말 이거 보고 사람들 너무 다 놀라고 있는데 그거 보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정말 얽히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 드려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기사들 보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대부분 어떠한지. 대부분 그렇겠죠. 정말 그래. 이런 분들 계시고요. 아니야, 정말 이거 이미 많은 분들도 그거 아세요. 이건 정말 이 정부와 그리고 언론이 지금 뭐 집값 띄우려고 더군다나 언론사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이 광고주와 얽혀서 부동산, 건설 쪽을 자꾸 띄우려는 그러한 동기가 있다는 것들도 이미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댓글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언론사 대주주가 또 사실 건설사인 경우도 또 많이 있다는 것들도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나보다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또 그런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와, 이거 진짠가 보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저런 신문사에서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왔지? 이게 정말 큰일 났다. 이런 분들도 계시다. 이렇게 전 두 가지 어떤 입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빚을 내가 잠시만요. 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빚을 내 가지고도 이제 자기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동산에 올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왜 이제 오늘의 주제인 부동산에 올인을 하면 안 된다는 건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근데 지난번 국가 편에서도 제가 5가지 이유를 말드렸는데 개인 편에서도 한 5가지로 한번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 뭐 개인이 난 뭐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투자도 여러 군데 많이 했어요. 뭐 그래서 뭐 더 이상 뭐 어디 할 데도 없는데 그러면 당연히 뭐 자기 집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 올인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 부동산 이 주택 아파트를 막 사야 된다. 그러면은 정말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집값은 이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아마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도 지금쯤이면 다 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뭐 우리 이 집값, 아파트 값도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그 어떤 경제 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공급도 보면은 이게 뭐 새 아파트 뭐 이게 공급이 안 돼서 뭐 집값이 오른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은 이 기존 아파트, 구축 아파트가 공급이 많이 되면 또 그게 사실은 중요한 공급이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안정화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사실은 뭐 서울 뭐 6만 가구 뭐 공급이 뭐 이 구축 아파트 공급이 됐다. 다시 말해서 시장에 많이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 근데 최근에 보면 뭐 이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수요가 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또 고령화되기 때문에 이 결국은 아파트 또는 주택을 새롭게 수요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느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일부에서는 그래도 뭐 가구 수가 뭐 늘어난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요. 가구 수도 서울만 놓고 봐도요. 그 가구도 사실 느는 것이 아니에요. 살짝 늘고는 있는데 주로 누구가 어떤 분들이 느냐면 연령대로 보면요. 60대, 70대 가게가 늘어요. 가구 수가. 왜 그렇게 해서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누가 느느냐면 20대 가구 수가 늘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자꾸 이 가구 다주택의 경우에 뭐 중과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리고 내가 무주택자이면 내가 신규 분양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자꾸 분할을 하는 거예요. 가구를. 그래서 가구 수가 지금 늘어난 거지만 실제 인구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40대, 50대 가구 수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고 소득도 많고 새로운 주택에 대한 어떤 수요를 하실 분들은 사실은 그 가게가 숫자도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운데에서 새로운 숫자, 어떤 수요가 늘어나겠느냐는 그러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 또 뿐만 아니라 한때는 두 자릿수 성장했던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이제는 현재 2%까지 떨어졌고, 이게 조만간 1%대로 떨어질 거고, 이게 2030년을 넘으면 이게 0%대로 떨어질 거라고 이미 한국은행도 연구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발표한 것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계속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해,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있고, 또 거기다가 소득 수준도, 또 더군다나 실질 가계 소득은 이미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계속 감소하는데 어떻게 이게 정말 새로운 주택 수요가 나타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뭐 금리가 더 떨어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금리도 예전처럼 이 0%대로 아니면 뭐 1%, 2%로 이렇게 낮게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 당시에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떨어졌거나 아니면 그 전에 잠깐 떨어진 때가 있었는데 계속 그렇게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거 다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리도 그렇게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 수요가 옛날처럼 막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미 가격도 너무 높다는 것도 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서울만 기준으로 해도 평균적인 가계 소득 대비 이 소위 평균적인 주택 가격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선진국 말고 뭐 여기 정말 후진국들, 아니면 또 중국들 경우에만 정말 우리나라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이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 뉴욕이라든가 아니면 동경이라든가 아니면 런던도요. 이게 평균적인 소득 대비 평균적인 주택 가격이 한 10에서 한 15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25 정도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평균 소득 가지고 25년 걸려야지만 집을 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선진국 중에. 그러니까 너무 높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 최근에 집값 뜨는 건 뭐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뭐냐면 2022년 후반기부터 집값이 좀 떨어지니까 부동산 PF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정부가 특례 보금자리론 해가지고 40조 풀고, 또 그것도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뭐 정부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세우면서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규제를 막 풀면서 계속 수요를 띄우는 그러한 정책을 막 쓰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올해도 다시 또 뭐 신생아 특례 대출에서 27조 풀고, 또 뭐 7월 1일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도 9월로 미루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새로운 수요를 계속 만들어내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 정말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결국 경제의 수요 공급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지, 정부가 일시적으로 가격을 막 띄운다고 띄워지나요?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뭐냐면 환율 있잖아요. 대미 달러 환율을 이게 막 계속 이게 너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막 높아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이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뭐 달러 공급을 해서 이 가격을 좀 떨어뜨리려고, 그러니까 환율이 너무 지나치게 오르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시장에서 어떤 그 달러에 대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환율을 막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주택 가격도 이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장기적인 어떤 가격의 안정화,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런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이 부동산에 올인을 해버리면 나중에 주택 가격이 떨어져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가 좀 길어져서 두 번째는 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간단히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산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뭐 많이 분산 투자를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기왕이면 뭐 내가 집도 하나 사면 되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계들의 평균적인 가계들을 보면 자기들의 자산 중에 한 70% 이상이 다 어디에 가 있냐면 부동산에 가 있어요. 부동산에 가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사실은 자산하면 뭐 사실 은행에 넣어놓는 것도 자산이고, 현금으로 일부 갖고 있는 것도 자산이고요. 아니면 뭐 주식 갖고 있는 것도 자산이에요. 근데 그러한 자산을 이걸 그냥 한쪽에 완전 몰빵을 해버리면 또는 올인을 해버리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려 70% 또는 75% 정도가 다 이게 가계자산 중에 70% 정도가 또는 75%까지 정도가 다 이 부동산, 집을 사는데 다 갖고 있다는, 집 하나가 전체예요. 집 없어져 버리면, 만약 집값이 훅 떨어져 버리면 내 자산이 확 떨어져 버리죠. 그러면 가계가 그만큼 파산하거나 또 힘들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뭐 그게 왜 위험하지?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 OECD 우리 많이 비교하잖아요. 거기에는 한 25%, 30%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2배, 3배 정도 그게 높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나라가 지금 가계가 너무 부동산 쪽에 지금 올인하고 있다, 자산을.
이건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어떤 자산 배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러한 경우에 예전에는 계속 주택 가격이 자고 나면 오르니까 왜냐면 인구 이유 때문에 아니면 경제 성장 요인 때문에 아니면 저금리 요인 때문에 아니면 또 정부가 또 계속 또 뛰어오는 요인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그렇지 못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한 곳에 몰빵하면 또는 올인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자기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그냥 내 돈이 전체가 아니라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전체 집값이 10억이라고 해요. 10억인데 무려 5억을 넘어서 6억, 7억. 그러니까 60%, 70%를 그 빚을 내서 그래서 그걸 집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건 얼마나 위험해요. 마치 주식을 사는데 이게 그냥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주식 사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그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위험하잖아요. 나중에 결국 깡통 계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집값이 계속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나름대로 이게 좋은 투자가 될 수가 있는데 앞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정말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잠깐 오르고 있지 않느냐. 이게 정말 계속 오르겠냐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내가 한번 사게 되면 어떻습니까? 많은 거래 비용이 일단 수반이 되잖아요. 처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취등록세도 내야 되고요. 또 실제 그렇게 해서 또 이사도 해야 되고 또 그걸 갖고 있으면 재산세도 계속 내야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데 무려 이거 50% 이상을 내가 빚을 내서 집을 산다는 건 엄청난 투기고 도박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건 엄청난 위험이다. 이게 정말 내가 한평생 사는데 내가 이게 정말 살아도 100년 사는데 내 평생 내 빚더미에 올라 앉아서 정말 힘들어 하면서 살거나 아니면 완전 파산해 가지고 다시 재기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걱정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전체 재산의 대부분을 한국 자산에 투자를 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아니면 은행의 예금도 있고, 아니면 부동산도 있는데 대부분 그것도 한국 부동산에 막 투자를 해요. 거의 대부분 자산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어때요? 다 한국 자산이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인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 인구, 전 세계 인구가 한 80억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한 5,100만 정도 되니까 인구 비중이 한 0.64%밖에 안 돼요. 1%도 되지 않아요. 1%도. 여기에 지금 다 모여서 여기에서 우리끼리 지금 서로 그냥 투자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인구가 계속 늘면 되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는 계속 또 줄어들고 있고 그것도 고령 인구만 자꾸 늘고 있는 그러한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 자산에 전부 몰빵하는 것, 올인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지 않느냐. 인구 문제 가지고 얘기할 수 없지 않느냐. 경제가 그래도 계속 성장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 GDP가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밖에 안 돼요. 전체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100이라고 한다면 1.7%의 가능성에만 현재 여러분들이 올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그 1.7% 비중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GDP는요, 지금 계속 0%대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전 세계 GDP는요, 지금 지난 20년, 30년 동안 계속 2.6% 정도 성장을 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차트 보시면 이게 전 세계의 실질 GDP 성장률 추이예요. 이게 보시면 지난해도 2.6% 성장했는데 우리나라는 1.4% 했다고 여러분들 아마 제가도 말씀드렸고 언론을 통해서도 아마 들으셨을 텐데 계속 그 정도 수준을 계속 하거든요. 그만큼 다시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구도 계속 빠르게 늘고 있고 거기에다가 성장률도 이게 굉장히 높아요. 2.6% 정도. 여기는 선진국도 있고 개도국도 있고 다 있죠. 더군다나 개도국은요. 보통 한 4% 정도 성장을 해요. 굉장히 빠른 그런 성장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만 몰빵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느냐. 저는 그러한 말씀을 드려요. 선진국도 다 그런데 후진국은 좀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말씀도 하시는 분도 계신데 미국도 지난 70년대 이후에, 1970년대 이후에 평균적인 경제 성장률이 2.5%예요. 선진국이 다 똑같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이 인구 고령화도 제일 빠르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계속 너무 부동산에 몰빵해서 올인해서 이게 계속 그렇게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도 제가 계속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위험한 그러한 투자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그래프도 보세요. 제가 드린 말씀처럼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 추이가 한때는 70년대 초만 해도 14%까지 된 적이 있었는데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빨간 선 보세요. 그냥 미끄럼 타고 내려와요. 계속 내려갈 거다. 이게 정말 걱정인데 여기 여러분들이 그냥 동참하면 되겠느냐. 저는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 결국 그런 거잖아요. 지금 부동산, 주택에, 아파트에 그냥 올인해서 그것도 한국의 아파트 거기에 올인해서 전체 가계 자산 중에 7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거의 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올인하고 지금 뭐예요? 아, 그러니까 내 집값 크니까 그냥 그 집에 사는 그 기쁨이 아니라 집값이 오르는 그 기대로 정말 사시는 게 아닌가. 솔직히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예전엔 뭐 집값이 오르니까 그게 뭐 나의 어떤 유일한 자산 증식 어떤 수단이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나름대로 중산층이 되고 그래서 우리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그런 행복을 누릴 수도 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실제 생각을 해보면 너무 우리나라처럼 그냥 집값에만 너무 매달려서 사는 게 좀 불행한 것이 아닌가. 그게 어쩌면 우리나라의 어떤 합계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게 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전 정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이 낮은 게 사실은 직접적으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는 말씀도 드렸지만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그냥 아파트에 막 몰빵해서 올인해서 또 그 값이 막 오르면 그것 때문에 그냥 단편적으로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전 세계적인 제가 뭐 전 세계에 다 여러 나라 살아봤고 또 많이 또 가봤다는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제가 가서 경험한 그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집에 정말 모두 다 그냥 올인해서 집값 막 오르기만 바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행복하고 또 뭐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고 이러한 상황은 아닌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건 조심스럽게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도 뭐 집 갖고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너무 거기에 올인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들께 정말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 제가 이렇게 부동산에 올인하면 실패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뭐 다른 의견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제가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막 집값이 계속 오르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계속 정치권에서 아니면 뭐 정부가 정말 부동산 띄우기에 막 정말 진심이어서 더 막 집값 막 계속 올리려고 하면 뭐 몇 년 더 계속 집값이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집이라고 하는 거는 몇 년 내가 그래서 그걸 살다가 또 팔아가지고 내가 또 이익 챙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5년, 10년 그 이상 내가 계속 살아야 되는 그게 바로 거주의 수단이잖아요. 그러한 집에 내가 단기적인 어떤 투자를 목적으로 해서 내가 거기에 너무 올인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기왕이면 여러분들 뭐 댓글 건전하게 많이 남겨주시고 그래서 서로 토론을 하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기왕이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그러면서 또 이런 토론을 해주시면 우리가 함께 이 사회를 보다 더 건전하고 또 행복한 그러한 사회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